X가 그 농업국가인데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 농토가 굉장히 높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프랑스에 관한 것들이 여러 그 프랑스 도시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보르도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와인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툴루즈는 저 아래에 있죠. 툴루즈라는 도시는 뭘로 유명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공장이 툴루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패션이나 화장품 등등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진 나라라고 보겠습니다. 프랑스에도 많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브랜드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프랑스 회사 한국 법인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탄탄한 그런 회사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왼쪽 위에 있는 많은 그런 브랜드 회사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뭐 그냥 철수한 그런 회사도 있지만은 이 대부분의 회사들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 특히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EU와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런 이제 브랜드 제품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독일 가보죠. 독일은 지금 이쪽 이 교수가 화살표로 가리키는 오른쪽 5개 주가 되겠네요. 5개 주가 과거에 동독 지역이죠. 서독 동독으로 갈라져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 동쪽 지역에 있는 뭐 베를린까지 하면은 뭐 6개 주가 되겠는데요. 그 주가 서독으로 이제 독일 연방으로 통합이 됐고 지금 그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쪽 서쪽 지역에 있던 회사들이 전부 동쪽의 구동독 지역에 지금 사업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다 가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에 있던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은 참 그 대단한 나라입니다. 교수는 이제 함부르크 저 위에 저 위쪽에 이제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독일은 역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축구 얘기는 이제 하지 않고요. 지금 이 독일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알리앙스 뭐죠? 보험이죠, 보험. 그 유명한 이제 또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는 부품 업체들, 보쉬 같은데 점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죠. 그리고 바스프 같은 회사는 화학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최대 화학회사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가.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그 ERP를 하는 셉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그 소프트웨어 회사까지 있고요. 밀레 있죠, 밀레. 저 위에 보면 폭스바겐 있고 컨티넨탈은 타이어 회사 아닙니까? 그 아래 보면 밀레라고 있죠. 밀레는 가전제품 회사인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밀레를 사면 영원히 사지 않는다. 왜? 고장이 죽을 때까지 안 나니까 뭐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독일 기계 그런 말이 있어. 독일 기계. 옛날에 교수가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독일 기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일 기계는 세계 최고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러니까 독일 기계 하면 정말 그 품질과 그 견고함의 상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그 기계가 독일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기계 하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공작기계라고 하면 선반이나 밀링 머신 이런 이제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부 독일 공작기계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공작기계 회사들이 독일에 들어가 있던 대단한 일이죠. 하천기계 같은 그런 세계적인 지금 뭐 품질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독일 기계를 정말 만드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 공작기계가 나가고 그렇게 많이 석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실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DHL 같은 회사 여러분 아세요? DHL. DHL은 원래 그 독일 회사가 아니었어요. 아마 미국 회사인가 그러는데 독일 우체국 회사에서 사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DHL 이게 DHL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물류회사 세계적인 물류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에는 아마 물류로 운송 물류로 배울 때도 뭐 여러분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큐네라이나 뭐 쉔커나 이런 세계적인 또 그 물류 기업들이 독일 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아디다스 스포츠 회사 이런 회사들이 독일의 그 탄탄한 그런 산업을 그 떠받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폴스바겐 그룹에 우리가 폭스바겐 요즘 뭐 한국에도 많이 폭스바겐 차량이 지금 있는데 폴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그 계열사들이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기, 스코다 등등등을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벌써 그래서 이 폭스바겐 교수가 함부르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조그만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폴스바겐 그룹의 서플라이어로 티어 1 서플라이어로 채택이 됐어요. 이게 그 폴스바겐 차에 폴트나 이런 차에 들어가는 그걸 뒤에서도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선정이 되니까 전 세계 폴스바겐 계열 회사에서 다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번 거기 폴스바겐 독일의 그 자동차에서 본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니까 전 세계에서 주문이 오더라. 그런 얘기죠. 네, 그 정도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뭐 교수가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번 수없이 갔습니다. 교수가 근무했던 데는 여기 슬로베니아입니다. 슬로베니아 뒤에서 하겠지만 슬로베니아에서 이제 가까우니까 수시로 많이 갔었죠. 이탈리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션, 자동차 뭐 이런 걸로 유명한 그런 이제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볼로나에 가시게 되는데 이탈리아를 저도 여러 번 갔어요. 가고 구경도 많이 하고 근데 참 여러분들 아마 그래도 행운이죠.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번에 거의 볼로냐 85%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그 옆에 도시도 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여기 보면 그 볼로냐 주변에 피렌체, 제노아, 뭐 피사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베니스가 있고요. 남쪽으로 로마 쪽으로 내려가서 더 아래로 내려 이 나폴리 유명한 도라오라 소렌토 나폴리가 그 도라오라 소렌토 항구 있는데 거기에 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여러분들 한번 여행을 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태리는 뭐 시리즈 A라고 하대요. 축구팀을. 이탈리아 그 브랜드도 굉장히 많죠. 우리 국내에도 많은 회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잠깐 얘기하죠.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슬로베니아 출신의 그 여성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이 됐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 교수도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2년간 근무를 했는데 참 우리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대단한 나라. 요즘은 그때 이제 코로나 되기 전에 한국 분들도 이 슬로베니아에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슬라브 러시아 계통이에요. 러시아 계통. 이게 머리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고 키도 크고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 슬로베니아 사람들도. 교수가 슬로베니아 있을 때 그 동아일보에 기고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기고했던 그 기사인데 지금도 뭐 인터넷 보면 떠 있습니다. 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조그만데 사람들이 영어 다 한다. 영어 다. 진짜 걔네 가서
이렇게 영어나 독일어로 얘기하면 다 통해요. 이게 그 정도로 참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 이제 교수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 로가스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가장 고급 그 크리스탈 제품의 브랜드입니다. 그게 슬로베니아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이 슬로베니아 그 크리스탈 제품을 이제 미국의 자기 그 유통망을 자기 회사를 통해서 더 미국에서 많이 팔게 한다. 뭐 그런 것이 신문 기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게 이 아래도 보지만 산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는데 이 한 지금쯤 가면 아래는 풀이 나 있고 위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나라죠. 그래서 스키장이 전국에 한 100개쯤 있다고 그 조그만 나라에 크고 작은 그 스키장이.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 하면은 우리는 그 따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스키 점프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그런 나라.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맛배기를 하고요. 이제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HDW 그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하고 같이 조금 공부하는 동안에 알아야 될 것, 유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물론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유럽의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기업에 대해서 브랜드 뭐 나왔지만 그 유럽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대기업이 있고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고 그 산업에서 유럽의 그 산업에서 앞서가는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 HDW라는 회사를 여기 지금 사진을 여기다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독일어로는 하데베라고 그래요. 하데베인데 잠수함 만드는 회사입니다. 독일에 함부르크가 있고 거기서 저쪽 발트해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킬이라는 회사가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 유보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배를 막 덮치시키고 그랬다고. 그게 유보트인데 그 유보트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지금 잠수함 있죠? 우리나라 잠수함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대우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잠수함 만드는 기술이 어디가 있어요? 이 독일의 하데베 회사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조립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전조했던 게 대우중공업이고 요즘은 현대중공업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잠수함을 전부 독일 기술로 건조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독일의 뭐 히든 챔피언 그랬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산업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점점 찍힌 게 뭐 이거 이제 이 자료는 사실 교수가 만든 게 아니고 독일 전문가가 만든 자료를 교수가 뭐 조금 가져왔는데 어떻습니까? 주로 서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죠. 왜 서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냐면 저 위쪽의 서쪽 지역은 라인강의 기적 있죠.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의 중심한 데셀도르프, 켈른, 두이스드르프 그 라인강의 기적 쪽에 있는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아래로 좀 내려오면은 그 이제 슈투가르트라고 벤츠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약간 이쪽 남쪽에 남동쪽으로 오면 여기가 미넨 쪽이 BMW 공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점점점 있는 벨트는 사실 서유럽 서독 시절에부터 독일의 그 공업지대를 형성한 벨트다라 공업 벨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알려면 이런 이제 독일의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독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네.
자, 독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융통성, 독일은 원칙.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나라, 그 독일을 이해하는데 원칙주의. 여러분들 골프 아직 안 치죠? 골프 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골프장에 가면 이제 여기가 다 골프 시작해가지고 가면 이제 그린이잖아요, 그린. 그린에 가면 홀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이 여기 떨어졌으면 쳐서 이제 집어넣는 게 이제 골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면 여기서 여기가 한 1m 정도 나오면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들어간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문제 원래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간 걸로 해준다 이거죠. 독일 사람들은 어떤 거냐? 0mm. 완전히 들어갈 때는 절대 오케이 안 준다. 그 정도로 천부천리하다. 뭐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책임 완수. 한국 사람들은 공장 시찰만 하고 독일 사람들은 공장 학습. 그런 말을 공장에 가서 직접 배운다 이 말이죠. 교수가 독일에 가는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 그때 이태리, 프랑스, 독일 3개국 순방할 때 나도 같이 갔어요. 뒤에 떨렁떨렁 따라갔죠. 토프라 사장님과 같이. 프랑스에 가서 아침에 조찬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설명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가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회의장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가버리니까 3분의 1도 안 남고 다 가버렸어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어떤 줄 알아요? 한 300명이 200~300명이 다 회의장에 차 있어.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연설하시고 그리고 또 있고 점심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독일 사람들 너무 다 나가. 그게 독일 사람. 안 오면 안 오고 오면 끝까지 뭐라도 하나 알아가지고 간다.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근데 독일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은 한다면 한다. 아니면 아니고 그러고 이 교수가 충남에 있을 때 그 어느 이제 기업이 계세요. 논산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면 트럭에 바퀴에 돌아가는 이 림이죠. 휠을 감싸는 그 림을 만들어서 독일 자동차 트럭 회사에 그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뭐라 했냐면 독일 바이어에 주문을 받는데 공장이 지어지기 전이었답니다. 그래서 공장에 완전히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독일 바이어한테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몇 단데 여기에 무슨 기계를 넣고 여기는 이제 복도고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기계를 넣고 이렇게 딱 조명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대요. 근데 공장 지어졌어요. 근데 다시 왔어. 그 바이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줄자 들고 다니면서 다 재보거든요. 여기서 2m 50 되는지 다 재보고 여기서 여기 다 재보고 다 설계대로 딱 됐어. 아, 그 공장을 딱 그렇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교수가 뒤에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부품 폭스바겐에 납품하는데 어떤 줄 압니까? 미국 그 회사가 저기다 한국타이어 그 지사장이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센터장이 이제 한국분이 거기 이제 아까 본 콘티넨탈 자동차 회사에 옆에 그 한국타이어 기술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연구소장이 교수한테 하는 얘기가 미국 자동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그냥 대충 보고 뭐 공장 잘하고 뭐 좋습니다. 오케이. 독일 사람들 오면 다 재보고 일일이 시험 다 해보고 그게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통하면 세계 어디나 다 통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조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제조업의 강국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시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코지모 프로를 가든 어디 전시회를 가든 바이어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독일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성분이 수시간이 화장품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뭐 배합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0.0mg 들어갔으면 0.0mg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안 돼. 그게 독일식으로 하면 정확하다. 틀린 거 없다. 이거. 독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독일에 근무할 때 그 독일 직원이 반전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줄 알아요? 불도 안 켜. 지금 방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방에 불을 안 켜는데 그런데 불을 안 켜냐 그러면 이거 뭐 모니터에서 불빛이 나와가지고 근데 전기를 뭐 할 수 있냐 이거야. 우리 같은 거 불 켜놓고 뭐 이게 하잖아요. 전기 안 켜야 된다는 전기 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대할 때, 독일 바이어를 대할 때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의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우리는 숲을 보지만 그 사람들은 나무를 본다. 우리는 엊그제 그런데 어제는 어제고 그제는 그제다. 독일 사람들이 그래요. 공과사 그 독일 사람들은 제가 오늘 얘기했나요?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절대 밥 같이 안 먹어요. 비즈니스로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독일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독일 바이어를 이제 뭐 이렇게 케어하고 한국에 바이어로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자꾸 뭐 그냥 뭐 먹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이제 우리 기업인들도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독일 사람들은 밥도 안 먹으면 됩니다. 밥값 밥 먹으면 자기 돈 자기가 내야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의 정말 그 철저한 그런 문화,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은 독일에 사는데 이제 유럽은 그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거나 연립주택이 많아요. 대부분 앞에 이제 뒤에 2층이나 3층짜리 집이 있고 앞에 정원이 있죠. 정원에 이제 잔디가 심어져 있어. 근데 여름 되면 잔디가 막 자라. 근데 잔디를 그래서 한번 닦아야 돼. 주말 되면. 독일 사람 주말에 잔디 깎는 게 일이에요. 나도 그래서 잔디를 한번 깎았더니 여점 할아버지가 막 뭐라 그래. 지금은 잔디 깎는 시간이 아니라 뭔데? 일요일날 잔디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네 그 조례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뭐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만든 그 조례에 의해서 일요일날 잔디 깎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오후 뭐 1시부터 3시까지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왜? 할머니들이 낮잠 주무시는 시간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그 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뭐예요?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이 이제 지금 그 독일식 법을 많이 지금 따르고 있죠. 네. 정직 문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뢰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죠. 나는 무역은 믿음이다, 신뢰다. 무역은 모르는 사람들이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 믿음이 없으면 무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바이어한테 우리의 믿음을 심어줄 거냐. 정말 자로니까 딱 재서 2m 50.0 이게 정확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 사람은 지금 그냥 몇십 년간 아직까지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독일식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독일 사람 또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직이. 여러분들 지금은 미국하고 뭐 지금 비자가 이제 우리도 연계됐죠. 사실상. 미국 비자 옛날에 받을 때 전부 미국 비자 못 받았어요. 뭐 무슨 자기 아들이 뭐 미국에 가 있어서 아들한테 가서 내가 한 몇 개월 있다 올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거짓말로 아니야 관광가에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비자가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미국 비자 지금 이제 옛날 지금도 근데 이제 만약에 장기 비자 여러분들이
유학하기 위해서 유학 비자를 받거나 할 때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비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 기독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수백 년간 살아온 이 사람들하고 대할 때, 특히나 독일 비즈니스맨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정직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때 이제 떼제베와 이체, 그러니까 이제 KTX 우리 들여올 때 독일 걸 할 거냐, 프랑스 걸 할 거냐, 뭐 한참 이제 했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정확하게 뭐 기술과 가격 이걸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뭐 우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뭐 고문서를 뭐 하면서 했다 뭐 그런 얘기, 글쎄 이건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교수가 그 모스크바에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알았던 그 한국 부인의 남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많이 갔죠.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교수가 더 나이가 많아요. 지금 60대 중반 이후가 다 됐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 중에 독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가 이제 독일 근무 마치고 러시아로 근무를 하러 갔는데 한번 뭐 교수가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 남편이 뭐 모스크바에 가는데 뭐 한번 뭐 차라도 한잔 하시라. 오케이, 호텔 아침에 찾아갔는데 그 독일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뇌 진단 기계 하는 그런 회사의 그 간부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뇌에다 우리 저거 있죠. 미장원에 가면 머리에다 뭐 씌워놓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이래요. 그게 그 사람 설명하는데 이게 뇌를 진단하는데 그런 걸 머리에 씌워놓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뇌파를 저절로 측정하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10년을 독일 사람한테 10년.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러시아 사람 만나면 절대 러시아만 안 한대요. 영어 끝까지. 네가 비즈니스 하려면 영어를 해야지. 네가 영어 배워갖고 안 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내가 막 이 바이어 말 배워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국제 비즈니스 하면 영어로 해라. 10년을 기다려갖고 드디어 정말 물건을 독일에 러시아에 수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 정도로 독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그런 비즈니스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유럽은 아니에요. 여기 유럽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몇몇 나라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미국 사람들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하고 하려면 철저히 실용주의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Time is money. Time is money. 교수가 독일에 있으면서 그 유럽과 미국에 있는 항공기 부품 회사의 그 간부들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 회사에도 보냈죠. 미국의 프랭클린 휘트니 같은 그런 이제 회사에 보냈는데 나한테 회신이 하나 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딱 한마디 아무 말 못하고 다시 보내라. 그냥 밖에 나갔는데 내일에 가버렸는 거야지. 우리 같은 거 어떻게 디어 뭐 미스터라 뭐 네가 이메일 보내기 받았는데 어디 가버렸다 다시 한번 보내봐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딱 잘라가지고 다시 보내봐. 뭐야? 이건 메일에 위에 다 누구 메일 보낸 사람 다 있는데 그것이 뭐 긴말 할거 뭐이냐 이런 얘기죠. 교수가 미국에 근무할 때 아는 그 대학생이 있었어요.
미국 대학은 다 기숙사 생활입니다. 학교 내에 전부 기숙사가 다 있어가지고 100% 기숙사에 생활하는 거. 지금은 이제 뭐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앤서링 머신이 있었어요. 이제 기숙사에 전화기가 있고 유선전화가 있고 거기 앤서링 머신 그러니까 싹 넣으니까 전화하면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You know how to do it. 그 말밖에 없어. 너 어떻게 쓰는지 알지? 띠 소리가 나오면 뭐 말을 하세요. 뭐 있잖아요. 뭐 샵 버튼 누르고 너 어찌 하는 거 알지? 그 말 한마디도 없다니까. 나 누구다 그런 말도 없고. 그게 미국식이라는 거예요. 뭐 일체의 군더더기를 다 빼버려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데 처음에 좀 뭐 너무 공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수가 독일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어요. 미국 학교,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인데 교수가 뭐 선생님한테 학교에다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근데 뭐 난 항상 이제 편지 쓸 때 정답이 쓰지 디어 뭐 미스터 누구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애가 뭐 해서 뭐 베스트 리가스 윤수라 센차에서 이제 딱 보냈거든. 나중에 선생님이 나 만나서 뭐라 아니 우리 애한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래? 너희 아버지 영유관이시나?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무 투포만 너무 포만하게 썼더라 이런 거죠. 아니 정답이 쓴다고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어가 공용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그 영어로 표현지를 쓸 때도 조금 누굴자리를 봐서 쓰자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 포괄하게 쓸 수가 있고 어떤 그 공식적인 인비테이션을 낼 때 전시회에서 옷을 앉으세요 할 때는 정답게 쓰고 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바로 하이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영어를 쓰고 편지를 쓸 때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미국 사람 얘기할 때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약속 준수 얘기 나왔죠. 미국 사람들이나 뭐 그 유럽 사람들이나 이 약속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일본 문화, 일본은 이제 한국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비슷해요, 실제로. 인맥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인맥하고. 중국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는 중국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좀 당황할 때도 많았어요. 실제 교수들 1990년대 초나 중반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비즈니스맨도 만나고 중국 공무원들 만나고 어떤지 아십니까? 밥을 먹으러 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해요. 초대하면 그 중국 음식점에 가면 굉장히 이제 테이블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뭐 한 10명씩 10몇 명씩 앉고 그래요.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 어쩌겠어요. 뭐 저녁 먹으면 뭐 2명 이렇게 먹든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2명 가면 한 10명 나와. 왜 그런다는? 그 사건으로 밥 먹으려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뭐 술을 막 이만큼 먹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중국도 과거와 많이 달라야지. 그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옛날에 막 보드카 마셨는데 지금은 보드카 마시는 사람 별로 없다. 네. 인도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인도 사람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물론 인도 전역이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옛날에는 인도가 굉장히 너절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도도 이제 계속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걸 지금 많이 모습을 옛날 인도를 말을 너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도 어떤 그 카스트 제도의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 왜 그러냐면 인도가 영국 오랫동안 영국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의 이민을 많이 영국에서 받아줘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영국에서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인도계 영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거래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별로 신뢰도가 낮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예상 주지 마라. 그 인도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반행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들을 대고 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많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터키도 좀 조심해요. 터키 바이어한테 물린 중소기업들 많습니다. 터키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얼마 지나면 이게 뭐 대금 지불 안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도 상당히 우리가 거래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태리나 독일에 가서 전시회 가면 이 터키나 중동 사람들이 다 옵니다. 이태리 코스모프로에 갔다 와서 이태리 바이어만 오는 거 아니냐. 그 주변국에 중동에 아프리카까지 사람들이 다 와요. 거기 바이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지난번에 그 이름 얘기했죠. 이름 명함 딱 받아보고 이 사람이 뭐 이태리의 회사인데 그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 아니고 뭐 중동 사람일 수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그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 그 동부권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바이어를 우리가 선별할 때 그 명함을 일단 보고 그 사람이 명함과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판별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여러분들 국내에도 나이지리아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알아요? 나이지리아 사람 우리가 이제 교육 규모가 많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무역회사 차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지리아에서 편지 한두 번은 꼭 받아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지리아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부족장에 자기가 딸이었는데 뭐 금괴를 뭐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뭐 해서 나랑 같이 당신의 어카운트를 빌려주면 뭐 몇천만 달러를 같이 금괴를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편지가 오는데 미국 사람도 그런 편지 갖고 아프리카 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웃겨요. 미국 사람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소비도 많이 나고 굉장히 그 건설 프로젝트도 많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그 오른쪽 아래에 이제 사진 있죠. 여전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대체로 개도국에 가면 이래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여행이 좀 풀리고 하면 이런 나라들에 갈 기회가 있는데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듯이 차선이 그려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길을 하면 당연히 도로에 포장되어 있고 거기에 뭐 좌측 우측 다니는 길이 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길이 안 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의 절반 이상이에요. 길이 나 있더라도 선이 안 그어져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오토바이, 뭐 트럭, 자전거 이게 막 뒤엉켜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도 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 가면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게 이런 나라들로 갈수록 무슨 호칭을 많이 뭐 되게 보수적으로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국이나 독일 사람, 미국 사람들은 얘기했다가, 에이, 뭐 나의 콜이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부를까? 콜이 피터. 오케이. 그때 피터라고 이제 서로 있는데 윤수는 H, 윤수 피터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나라 가면 우리나라에 각하라는 말 안 쓰죠. 대통령 각하 이런 말 이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쓰고 있어요 이런 데는. 뭐 장관만 돼도 각하, 뭐 His Excellency, Mr. 라윤수, 뭐 Welcome to Nigeria 뭐 이제 갑자기 막 그런 영어 들으면 좀 당황하죠.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그래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래요. 말레이시아 사람들 보면 그 왕국 아니고 왕국. 그러니까 왕국에는 옛날에 이제 그 타이틀에 있다는 분야에서 뭐 공장, 남장 막 약간 있듯이 하듯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뭐 그 나라에 맞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에 갔는데 타이틀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관 뭐 폐하 장관 각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관 폐하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타이틀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외 비즈니스 할 때 이런 나라들에 가면 그런 타이틀을 중요시하는 나라들에 가면 자기가 현지어를 이렇게 한다고 뭐 해가지고 조금 뭐 하다가 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또 그런 나라에 맞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제 엮어가야 되겠죠. 여기 지금 언더밸류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 배울 때 언더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 이 개도국들은 언더밸류를 많이 합니다. 우리 CIF 가격이 100달러면 한 50달러만 쓴다면 왜 그러겠어요? 관세를 50반만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이 개도국에는 통관을 시키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습니까? 화이트 통관, 그레이 통관, 블랙 통관이 세 가지가 나눈다고. 화이트 통관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레이 통관은 언더밸류 하는 거예요. 블랙 통관 아예 그냥 뭐 100달러짜리는 한 10달러에 통과시켜버리는 거 그게 블랙 통관. 내지는 아예 딴 걸로 뭐 통과시키든지 뭐 그런 게 있던데, 대체로 개도국이 그레이 통관을 많이 바이어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대학은 뭐 100달러 하는데 실제로 도큐멘트는 뭐 50달러나 하잖아. 뭐 이런 경우들을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해주면 지가 통과시키면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적법한 거예요. 우리는 갈 때 인천공항에 어디 부산항에 나갈 때 100달러에 나갔어요. 뭐 지가 거기서 뭐 통관해서 하는 거니까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그게 개인의 장소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언더밸류에 대한 얘기. TT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신용장론 LC 많이 배웠죠? 근데 실제 지금 실무에서는 신용장은 거의 안 쓴다 사실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아예 신용장은 거의 안 쓰는 게 그러니까 TT로 가입돼 소금했거든요. 왜? 신용장은 개설하는데도 돈 들어가지. 찾는데 돈 들어가지. 뭐 하는데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지금 신용장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른 게 낫지. 실제 우리 실무계에서는 지금 뭐 신용장 개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큰 회사는 지금 합니다. 큰 회사들이 뭐 자동차를 뭐 이제 현대자동차와 뭐 개도국에 실어낸다. 그래서 너 신용장 계산 안 하면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TT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 글쎄 러시아가 뭐 러시아 얘기하려면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러시아 얘기는 많이는 못하고 머리보다 가슴으로 이해하라.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는 뭐 유럽 가더라도 러시아 바이오는 없겠죠. 그런데 또 몰라요. 그런데 또 뭐 세상이 갑자기 이제 평화가 돼가지고 러시아 갈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러시아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의 그 영미리 이거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고 좀 이제 오랫동안 사회주의권에서 이렇게 7, 80년을 그렇게 해왔고 아직도 나라는 크지만은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 공업기술이 발전을 못했어요.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현지 생산되는 제품들이 서방세계의 소프트웨어나 부품들이 핵심 부품이 들어가지고 생산 지금 다 문 닫아야 전부 다. 우리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다 문 닫았잖아요. 왜? 한국에서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런 취약점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머리보다 큰 가슴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러시아 계통의 우즈벡이나 뭐 이런 옛날 그 구소련권, 동구권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술 한잔 먹고 그러면 불안하다, 아니 형제요 뭐 이게 그러니까 너무 벌써한 얘기하면 머리에 안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권에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그렇게 뭐 공부 많이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들 잘 몰라온 얘기죠. 교수가 아제르바이잔에 한 10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갔더니 길에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왜 책이 없냐 그랬더니 인쇄수가 없대 그 나라에. 인쇄수가 있어야 책을 찍을 거 아니에요. 프린팅 기술 사는 거의 안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대학생들도 없는 데 있어요. 대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책이 없는 데 있어요. 지금이 이제 인터넷에서 하면 됩니다 하겠지만 그러니 뭐가 이제 머릿속에 많이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국들이 그런 상황이다. 요즘 뭐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러시아의 그 상황이 좀 가끔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거 뭐 굉장히 러시아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얘기한 김에 조금만 더 합시다. 러시아는 시차가 11시간 나는 나라예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출발해서 PSR,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철도가 연결이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막혔잖아요. 지금 이제 못 가게. 그래서 지금 이쪽 유럽으로 이쪽에서 유럽으로 가던 그런 루트들이 지금 막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구소련권이었던 이 나라들과 동구권이었던 나라들의 지금 아직도 상황이 근데 의외로 이제 이쪽 이 중앙아시아 이쪽은 우리 한국 그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2주차 강의. 들어오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이라 해가지고 유럽에 대해서 유럽의 전체 어떤 시장의 현황, 그 유럽의 경제가 어떻게 상황이 어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상품들이 유럽 시장이 먹힐까 이런 걸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 실장님 통해서 이번 이 강의 자료 외에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 이 파일로 보내줬어요. 그게 이제 코트라에서 지난해 만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 리포트에 의해서 이 유럽 시장, 세계 시장 설명회 유럽 시장 편을 유럽 본부장이 발표한 이게 이제 지금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같이, 왜냐하면 뭐 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유럽 경제 상황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수가 이걸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세계시장 설명회는 코트라가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매년, 전에는 연초에 했어요. 항상 1월 달에 했는데 금년 2022년 설명회는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회의장에서 막 600명, 700명 되는 사람들이 가득 연초에 와가지고 그 앞에 지역에서 온 코트라 본부장들이, 교수도 여기 한 몇 번 섰어요. 여기 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6, 700명의 기업인들이 와서 있으면은 뭐 약간 좀 떨립니다. 거기서 이제 한 30분간 얘기를 하려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대규모 행사를 못하고 작년에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럽 시장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짧은 1시간 동안이지만 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 경제 상황이 우선 어떠느냐라는 걸 보죠. 뭐 지금 이 슬라이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유럽이 지금 굉장히 나라가 많고 하지만은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화되어 있어요. 우선 왼쪽 위에 서유럽이라고 되어 있는 나라들은 뭐 독일, 영국, 프랑스를 얘기하겠죠. 뭐 베네룩스 3국하고 거기는 뭐 세계 최고의 최첨단 제품들, 최첨단 산업들이 고도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남유럽은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 정도를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션이라든지 뭐 가구, 자동차, 특히 이제 관광 산업이 유럽에 굉장히 중요해요. 유럽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관광 산업,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그 GDP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스톱이 돼 있겠죠. 요즘은 뭐 옛날에 교수가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1988년에 가서 89년, 90년 그럴 때는 대부분은 뭐 가면 일본말로 막 나왔어요, 이게. 요즘 뭐 한국말로 나옵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이제 뭐 유럽을 거의 뭐 관광지를 석권하다시피 하는데 요즘 뭐 못 가고 있겠죠. 북유럽은 역시 이제 고소득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들은 원래 그 자원이 굉장히 많죠. 자원이 많고 나라는 큰데 인구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재라든지 이런 이제 천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이 북해에서 유전이 이제 북해 유전, 북해 브렌트유라고 하죠. 그게 영국과 노르웨이가 같이 이제 지금 채굴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스칸디나비아 지역에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북유럽 쪽에서 사실은 통신이나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여러분들 유명한 그 노키아, 핀란드, 핀란드 통신 장비 에릭슨 이런 나라에 핀란드 이제 노키아는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만들죠. 이제 한국 때문에 뭐 한국 때 다 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노키아가 문을 닫으면서 거기서 나온 엔지니어들이 핵분열을 해가지고 퍼지면서 엄청난 스타트업들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뭐 스타트업의 성지처럼 그렇게 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유럽으로 가면 이제 전혀 상황이 달라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 1인당 GDP가 굉장히 낮고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을 위한 공장이 돼 있죠. 공장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뒤에서도 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제조업체 공장들이 다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등등에 전부 다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도 유럽은 굉장히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특히 지난해 대-EU 수출이 뭐 거의 40%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원래 그 인구가 갑자기 뭐 느는 것도 아니고 산업이 뭐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뭐 코로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40% 가까이 늘었다는 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팔았는지 그거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유럽의 상황을 좀 볼까요? 그래서 뭐 경기는 회복세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말로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쿠트라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했었다는 거죠. 뭐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지만은 뭐 지금 전쟁이라는 그런 이제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은 확실히 이제 유럽의 이제 전시회, 오프라인 전시회도 이제 뭐 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비즈니스 기회가 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이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이 할머니가 누구죠?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턴 가라드 총재예요. 교수하고 동갑입니다. 교수가 훨씬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죠. 인플레가 4.9 선진국에서 인플레가 5% 가까이 된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지만은
거의 벌써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오면서 잘해야 1년에 1%막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도 많이 인플레가 지금 심한데 지금 5%로 갈 것이다 한 건데 엄청난 지금 일이라 이게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supply chain pressure persist라고 나왔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경영학을 안 배웠더라도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공급망.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고 물자가 이동을 못하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돼 있던 게 지금 붕괴돼 가지고 이게 뭐 생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인플레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의 상황은 뒤에서 보겠지만 인티그레이션이 뭐냐면 이 공급망을 그 아시아권이나 이런 다른 외 국가에서 의존했던 그런 공급망들을 이제 EU 내로 유럽 내로 뭐 가져오자 그런 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어떤가라는 거죠. 이제 2011년에 우리가 EU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타결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10년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뭐 많이 좋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뭐 수출도 많이 증가하고 좋아졌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그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대EU 10대 수출 품목 그랬는데 1위가 선박이에요, 선박. 지금 우리 저 거제도나 목포의 그 대불산단이나 이런 데서 만든 선박들이 유럽에 많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뜻인데 왜 유럽으로 수출이 많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선박 그 저 선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머스크나 이런 큰 그 독일에도 하팡 로이드 막 이런 선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배를 우리나라 조선소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선박이 많이 유럽에 수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아니 뭐 유럽에도 있고 뭐 동양에도 뭐 선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사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유럽에 그런 선사들이 많이 있냐면은 결국은 산업혁명 이전에 그 지리상의 발견 저번에 뭐 그 1492년에 뭐 콜럼버스 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유럽에 아니면 바이킹의 후예들이 그 덴마크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 그 수백 년 전의 전통을 가지고 그 해양 강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덴마크, 뭐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우리나라 조선소에다가 배를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수출, 선박 수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승용차는 뭐 우리가 그 뭐 많이 수출을 지금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직접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가지고 유럽 시장에 공략하기보다는 저쪽 폴란드나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립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도 많은 수출량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합성수지는 뭐죠? 합성수지 우리 그 여천공단이나 그런 데서 나온 그 합성수지 제품들 있죠. 그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얘기는 하는 겁니다. 의약품은 뭐 그 우리 화학약도 있지만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만든 바이오 의약품. 전기 자동차 수출이 엄청나죠. 뒤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건전지, 축전지, 직접외로 전상 기록 매체 이런 건데 역시나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승용차, 반도체, 의약품, 가방 참 재밌죠. 가방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수입하는 이 가방이 아마 그 고급품 가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재 중에서 가방을 우리가 무려 20억 달러치 수입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 다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나프타군요. 나프타가 뭐예요? 석유를 정제하고 마지막에 남은 게 나프타 아닙니까? 근데 그 나프타를 우리 여천 화학 콤비나트나 그 다음에 저쪽에 충남에 있는 화학 콤비나트 화학 공장에서 그 나프타를 가지고 분해해서
그 화학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프타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에 러시아가 이렇게 차단되면서 러시아산 나프타가 못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나라 유화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이 좀 타격을 입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의 가축 육류 있죠. 우리가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돼지고기가 유럽 것인지 몰라요. 벨기에 이런 데 유럽 그 돼지고기 많이 수입합니다. 자, 우리가 얼른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럽에서 뭐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그런데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고기는 유럽에서 수입을 못해요. 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호주나 미국에는 일반적으로 소는 전부 다 방목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원가가 들어갈 게 없지. 근데 돼지는 그렇게 뭐 들여다 내놓고 키울 수가 없어. 사료를 먹여야 돼. 그러니까 유럽의 그 발달된 그 가축 사육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돼지고기를 사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뭐죠? 오리 영국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뭐 영국 오리 얘기를 하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그 유럽은 공업도 발달했지만은 이 농축산 산업이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뭐 수출 많이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주력 품목, 선박, 자동차 등 부품 등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어떻다, 뭐 그런 정도만 보고 넘어가죠. 2022년도 이후 수출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그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그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 세계로 나가는 물량들이 엄청나죠. 그리고 자동차가 얼마나 지금 해외로 수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요즘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친환경차 쪽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정밀화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지금 교수가 이 산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무역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무역 이론도 좋고 뭐 법도 좋고 다 좋겠지만 사실은 산업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산업에 대한 결국 이제 공대생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IT도 뭐 알고 막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벌써 있잖아요. 지금 주력 기관사는 아직도 뭐 선박, 자동차, 화학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현대 기아차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아직도 IT, ICT 쪽이 뭐 각각은 지금 많이 잡고 뭐 판교 밸리가 어떻고 우리 뭐 디지털 가상 디지털에 수많은 IT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거의 대부분의 수출은 지금 기간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정밀화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정밀화. 아까 화장품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뭐 화장품 한번 여학생들 화장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봐. 화장품 옆에 그 성분이 써져 있거든. 성분이 보통 한 10가지 내지 20가지, 30가지 써져 있어요. 지금 뭐. 실제 여러분들 화장품 공장 안 가봤죠? 화장품 공장에 가보면 화장품 제조하는 그 시설에 수많은 막 이 재료들이 여기 막 있어요. 이게 거기서 그걸 배합해가지고 거기다가 통에 넣어서 이걸 이제 숙성시키면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한 통만 만드는데도 수십 가지 화학 물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정밀화학이라고 하는 종류가 화학 제품 종류가 수만 가지 엄청나게. 그리고 그 남바가 뭐 A 0001 0002 0001 치열한 이만큼 돼. 화학 제품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교수는 늘 얘기합니다. 선진국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어요? 화학이에요. 화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임페리얼 케미칼 회사가 있어요. 아까 독일의 바스프 이런 회사들, 영국의 지금 뭐 화이자나 뭐 로시가 다 화학 회사들 아닙니까? 화학
플러스 바이오 쪽이잖아요. 뭐 어디 중국이 아직 뭐 화학회사 별로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은 뭐죠? 화학회사들. 그런데 왜? 화학은 사실은 이론 들어가가지고 100원 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선진국이 되려면 결국은 화학을 해야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이 화학 쪽이에요. 그리고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워낙 종류가 많아서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것도 많지만 가져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네. 그런 걸 이제 그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 정밀화학에 대한 그런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여러분들 매일 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겠고, 뭐 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도 보면 자동차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지금 뭐 전기차로 되면서 자동차 부품이 50%로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고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부품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동차 회사 메이커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이커가 있으면 자동차 메이커가 있으면 여러분들 혹시 저 광명에 있는 소아리 그 기아자동차 공장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찍 저기 광명 그저 KTX 옆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이제 이쪽 광명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쭉 가거든요. 아침에 트럭들이 막 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트럭이다? 요 서아리 서화동 저 자동차 공장으로 가는 차들이에요. 왜? 부품 회사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날 입고시킬 자동차 저 부품들을 쭉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가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현대 기아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부품 회사들이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OEM하고 AS용하고. OEM은 자동차에 직접 정착하는 거. 거기에 뭐 그 보면 우리가 자동차 처음 사면 타이어에 뭐 한국 타이어 뭐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그게 뭐냐면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현대차가 요구하는 스펙대로 그 타이어를 납품해서 거기다 붙이기만 한 거예요. 네. 그게 OEM이에요. OEM. 그리고 AS는 뭐다? 타이어가 다 달았어. 그러면 자동차 주인이 어떻게 그 타이어 숍에 가가지고 나는 이번에는 저 금호 타이어 바꿔줘요. 그건 AS예요. 전 세계 자동차 부품 그 시장 중에서 크게 OEM과 AS용으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개도국에도 많이 나가죠. 중고차 뭐 1년에 중고차 수출이 어마어마해. 뭐 250만 대가 수출이 된다. 여러분들 혹시 또 중고차 비즈니스 나중에 할 때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그 준비하겠어요? 그걸 한국에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S 제품의 시장 마켓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한국 타이어 기술연구소가 독일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폭스바겐에 납품하기 위해서 어떻게 OEM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OEM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큰 회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런 지식도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계 얘기했죠. 기계. 아까 그 하천기계라는 얘기했죠. 옛날에는 하천기공이라고 해요. 하천기공. 근데 지금은 그 하천기계라고 그러는데 하천기계뿐만 아니고 몇몇 또 그 공작기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위아, 뭐 현대 위아라고 그게 창원에 있어요. 그 회사도 굉장히 큰 공작기계. 과거에 뭐 대우 중공업에서도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에 이렇게 가보면 공장에서 쓰고 있는 그 기계들이 우리 국내 회사들이 만든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공작기계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도체. 뭐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왜 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호황을 맞았느냐. 결국은 5G 여기 되면서 4차 산업응용 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그만큼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중문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반도체들이 모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반도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우리 아니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공장을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한다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건 이제 그런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이 주문형 반도체는 생산하는 공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이 뭐 엄청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조그맣게 만드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회사들이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가 잘 생산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혹시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차 하나 생산사를 냈거든요. 지금 한 6개월, 6개월 생산사려면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공급망의 지금 위기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여러분들 저스트인 타임이 아닌 그런 저스트인 타임. 딱 차가 만들려면 만드는 그날 딱 이제 부품이 가서 바로 해야 재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도요타 자동차,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했던 저스트인 타임이 정말 최고의 어떤 경영 기술로 바닥을 봤는데 공급만 1등이다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망가져. 저스트인 타임이 뭐야? 재고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보다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근데 기존의 어떤 경영학 이론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얘기가 바로 그런 공급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강 제품. 이제 이 철강 제품은 사실은 그 우리 대부분 포스코에서 만든 이제 철강제들을 갖다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뭐 포스코에서 나온 뭐 쇠를 갖다 그냥 수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칼라 강판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포스코에서 강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코팅을 합니다. 그냥 빨간 걸로 할 수도 있고 뭐 노란 걸로 할 수도 있고 코팅 색깔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냉장고 보면 앞에 옛날에 회색이 요즘은 노란 것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막 있죠. 그게 칼라 강판 기술에 의해서 하는 게 그게 철판에다가 그 칼라를 입히는 게 보드의 그런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덤핑, 반덤핑에 막 맞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청약제품 수출도 굉장히 많은 거죠. 무선통신기기 이거 스마트폰 얘기예요. 스마트폰 얘기. 가전제품 지금도 뭐 여전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만 메이드 인 코리아만 해서는 세계다 수출할 수 없죠. 왜? 무역 적자가 막 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제 뭐 반덤핑 제소를 하고 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뭐 고용 창출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생산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조립 생산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실상 최초로 해외에다 생산 공장을 만들었던 게 LG전자예요. LG전자가 미국 헌칩일에다가 거기다가 아마 전자레인지 공장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걸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자레인지 잘 안 만드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유럽에도 이런 생산 공장들이 많이 지금 진출을 해 있죠. 그런데 그 생산 공장들이 그 지금 왼쪽 아래에 보면 과거 생산 법인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80년대 교수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와 그 다음 한 10년까지도 이 서유럽 쪽에 우리나라 그
가전제품 이런 공장 생산법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동유럽으로 다 이전에 가버렸죠. 지금은 이제 1988년, 89년 이때 영국에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공장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 잘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그 임금이 비싼 영국에 있었느냐? 그래 실제 있었어요. 독일에도 있었고, 저기 웨일즈 그리고 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이런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생산법인들이 다 전부 다 이 동구권으로 전부 이제 부동구권으로 이전에 가버려죠. 주로 많이 있는 데가 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쪽에 이제 포진하고 있죠 주로. 그리고 특히 요즘은 그 폴란드 쪽에 굉장히 많아요. LG 삼성 쪽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LG 삼성에 가서 근무를 취업을 하게 되면 아마도 폴란드 공장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거기 파견돼서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워낙 거기 투자가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공장들이 EU 영내에 있으니까 한세 없이 그냥 국경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동구권 국가들이 낮은 어떤 임금의 강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많이 유치를 해서 그쪽에 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요즘은 그런데요.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이런 데까지 남유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 한국 회사 공장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 지금 헝가리 한번 보세요. 헝가리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헝가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럽이 이미 이제 더 이상 전기차,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하게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해. 그러니까 배터리로 전기차로 다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쪽에 지금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스페인 한번 보세요. 스페인. SK 루브리컨츠 이거 뭐죠? SK에서 뭘 합니까? 주유소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정유공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해서 정유공장인데 정유공장에서 휘발유 경유만 나온 게 아니라 윤활유도 나와. 윤활유 엔진 오일 이런 거. 그 양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원유를 인도네시아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하는데 그걸 다시 여천에 있는 정유공장에서 휘발유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러시아로 수출해요. 그걸 석유 제품이라고 해요. 석유 제품. 참 재밌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정유하면 되지 왜 한국으로 와서 하지? 그게 이제 보도의 기술입니다. 그게. 똑같은 원유를 가지고 휘발유를 몇 퍼센트를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생산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합니다. 여러분들 졸업하고 제일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유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유회사는 이게 그러니까 원유만 하나 부으면 되잖아. 무슨 계속 휘발유 경유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가더라도 별로 할 일이 없지. 일은 다 컴퓨터만 다 하고 있으니까. 월급은 제일 많이 받고. 그런 이제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건 석유 회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SK 루브리컨츠 그 글자 그대로 윤활유 회사인데 그 SK 루브리컨츠의 윤활유 그 수출량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네. 지금 그 위에 생산법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했는데 거기에 업종의 자동차 부품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자동차 생산 공장이 그 동유럽에 있기 때문에 그 가장 많은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부품이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을 빅하자, DIG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유럽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내지는 어떤 산업이 지금 핫한 것인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니셜 세 글자를 지금 코트라가 만들어서 코트라 그 유럽 본부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도 뭐 디지털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역시 최고 선진국인 유럽도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내지는 디지털 산업이 크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계속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지금 우리가 유럽 시장을 가지고 공략을 하더라도 디지털화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뭐 팔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지금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언택트 소비 지금 뭐 비대면으로 전부 다 코로나 이후에 근데 교수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이 비대면 비즈니스 단행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시간과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언택트 소비에 대한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얘기했었죠. 공급망. 뭐 지금 뭐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런 부품들이 조달이 안 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그 뭐 여기 세 가지 뭐 키워드가 나왔네요. 반도체, 배터리, 수소. 이게 전부 다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기본적인 디지털화를 필요한 그런 이제 그 소재들을 부품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린이죠, 그린. 네, 그린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지구 온난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이 뭐 노력을 하는데 가장 그 앞에 있는 게 유럽입니다. 교수가 1988년 아니고 2001년에 독일에 갔는데 그때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첫 인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공항에 딱 내려서 딱 보니까 풍력발전. 그 북유럽 쪽에 가면은 바다 라이프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옵쇼 이 풍력발전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수천 기가 이 바닷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뭐 탈원전이냐 무슨 원전이냐 하고 야간이지만 그 탈원전 얘기는 독일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 원천을 가지고 어디로 체르노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이 폭발하면서 아유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원전 그만하자 했던 게 그러면서 이제 막 풍력 발전 이런 뭐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게 나왔던 거죠. 근데 유럽이 훨씬 더 풍력 발전이 많아요. 왜? 유럽은 해가 안 뜬다고. 그러니까 이 저기 그 태양광은 잘 안 되지. 그런 이제 그때 어쨌든 그 이 그린 에너지, 그린 산업에 대한 그 시작은 유럽이 아주 적극적으로 출발하고 지금도 그 역점적으로 산업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5G가 이제 5G 얘기를 좀 하죠. 여러분들 5G에 대해서 좀 압니까? 5G가 뭐다? 조금 설명을 좀 해줄까요? 우리가 이제 뭐 4G, 5G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무선 통신, 무선 기술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어떤 신호를 무선 신호를 보낼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인 커브를 하나 1초에 1세클에 1사이클이 되죠. 1사이클. 근데 여기서 1초에 이만큼 더 많이 할수록 점점 주파수가 커지고 이것이 4G라고 한다면 5G는 뭐 이렇게 되면 이게 5G. 그러니까 이 전부 여기다가 전부 우리가 신호를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훨씬 더. 이게 뭐 원리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5G 뭐 세계 최초로 뭐 상용화했다, 뭐 제품을 만들었다, 뭐 개통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전 세계에 그렇게 우리 같이 통신이 발달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앞서 있는 나라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만큼 이게 스마트폰 잘 안 돼, 인터넷도 잘 안 돼. 생각해보면 그 큰 땅덩어리에 이거 다 우리는 뭐 나라가 좁으니까 금방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게 단계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5G 기술이 얼마나 이거 할 때 뭐 이거 할 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뭐 통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신을 뭐 너무 뭐 다른 나라에도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유럽은 역시 기술이 앞서가는 나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차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전환 목표도 설정해서 지금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 지금 몇 개의 회사들이 나오죠. 이제 대기업들이죠. BMW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BMW인데 BMW는 그 과거에도 그랬어요. 첨단 기능을 가진 자동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앞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뭐 굉장히 앞선 것도 있지만은 그런 첨단 기능들을 많이 넣은 그런 자동차 회사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런 이 BMW는 자동차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주행 기술이나 이런 데이터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다. 에릭슨은 뭐 통신회사인데 통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티센크루프는 뭐예요? 티센크루프는 독일의 엘리베이터 회사고 철강 제품 회사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지금 과거에 어떤 엘리베이터 회사다 그걸 동양 엘리베이터 그걸 사버렸어요. 티센크루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 지출에 요즘은 티센크루프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인데 그 유럽의 에어버스 여객기가 4개국 컨소시엄을 했죠.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 네 군데에서. 그래서 거기는 여객기를 만들 때 여러 나라에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 어느 나라에서 뭐 독일에서는 요 기종, 뭐 스페인에는 요 기종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항공기 그 분야도 대단히 앞선 그런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독일의 어떤 전시회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폭스바겐 얘기했습니다. 폭스바겐이 그 아우디, 폭스바겐 뭐 등등등 열 몇 개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력 본사가 바로 폭스바겐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폭스바겐의 이제 그 계열사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독일에 있을 때 아주 재밌는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교수가 근무했던 함부르크가 여기 있고 그 축구 전시장 큰 세계적인 전시장이 있는 하노버가 여기 있어. 하노버가 약간 180km 떨어진데 하노버가 있고 거기 옆에 뭐가 있냐면 볼프스부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축구팀 있는 거 알아요? 볼프스부르크 팀. 거기에 폭스바겐 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볼프스부르크를 가는데 무슨 대학이 하나 있냐면은 브라운 슈바이크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교수가 거기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에 그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플라즈마 기술의 세계적인 권위자 플라즈마. 여러분들 플라즈마 알아요? 제4의 기체다 막 해서 있어. 플라즈마 다 이렇게 막 나오고 그 코팅할 때 막 쓰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그 기계 전공하신 분인데 완전히 심상한 할아버지죠. 은퇴할 때가 맞은 분인데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뭐 흡수강에는 좀 뭐 납품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오. 뭐 흡수강에는 R&D 센터장 그 친구 내 제자야. 뭐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독일에 참 그 대단한 그런 폭스바겐 자동차 자체는 뭐 벤츠나 BMW보다 더 비싼 차는 아니지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 하나 더 바이어스도르프. 네, 바이어스도르프는 함부르크에 있는 그 화학회사예요. 여러분은 니베아 화장품 알죠? 니베아 잘 안 쓰나요? 니베아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게 저 LG하고 합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LG가 만든 리베아 브랜드를. 근데 요즘 국내에도 이제 그 바이오스토로프가 들어와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바이오스토로프가 가봤는데 여러분들 화장품 회사 가본 적 있어요? 뭐 혹시 모르겠는데 저기 전시할 때 그 회사 한번 가볼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화장품 냄새가 확 나는데 그 바이오스토로프 때 갔는데 아, 무슨 냄새 이렇게 많이 나냐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전시를 많이 해놨어 2층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냄새가 확 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바이오스토로프라는 회사도 세계적인 그런 이제 뷰티 회사란 걸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이데미아, 롤즈로이스. 롤즈로이스는 영국의 그 자동차 항공기 부품 회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고, 핑칸티어리, 뭐 노스볼트 이런 회사들이 현재 이제 그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런 회사들이 한국과 많은 그런 협력 관계를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죠. 이거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폭스바겐이 생각하고 있는 그 딜러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또 우리는 그 현대차 정비 공장에 가면 뭐 무슨 뭐 해면 정비만 해주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는 자동차 딜러 숍에 가면 자동차도 팔고 중고 자동차도 팔고 거기서 정비도 해주고 뭐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디지털화 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되게 지금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사업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유럽 선진국식 그런 딜러숍 추세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를 판매하고 거기서 정비하는 관련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그걸 다시 투입을 시켜서 그걸 자율주행차 만드는데 활용하고 그 빅데이터로 활용하니까 그런 이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도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테크 스타트업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스타트업 육성한다고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영국 런던에도 그 스타트업 캠퍼스가 있대요. 거기에 우리 한국 그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핀테크, 데이터 분석, 차세대 뭐쭉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 막 나오네요. ABN 암로 이건 이제 그 보험회사 그리고 악사, 바스프 아까 바스프 화학회사라고 그랬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그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회사들이 지금 우리 한국과 협력 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다. 언택트 부분 뭐 넘어가고요. 협의가 걱정하고 있다. 유럽에도 이런 이제 배송 업체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켓컬리지 뭐 이런 생각도 막 하는데 역시나 뭐 유럽에도 이런 이제 새로운 그런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많이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이탈리아에 뭐 코즈모 프로에 갔을 때도 아마도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송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거 이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좀 볼 수. 역시 이제 유럽에도 속도 경쟁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사람 사는 데 뭐 같은 얘기겠죠. 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온라인 소비가 늘고 있다. 이건 뭐 이미 다 이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생산 기반.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영내 공급망을 영내로 지금 들여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 이런 데서 자기들 거 먼저 써버리고 안 주고 하니까 공급망이 흔들리니까 지금 공급망을 유럽 내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이게 이제 유럽의 상황 중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죠. 전기차가 1900 앞으로 10년 내에는 이제 유럽은 다 전기차로 가버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모든 그 전기차 관련 그 배터리 회사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이렇게 지금 유럽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 그 책에서 교수가 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공급망들이 재편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인데 뭐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들이 지금 대기업들 유럽과 미국의 대기업들 이게 나오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 참고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굉장히 내용들이 복잡하니까요. 그린이죠, 그린. 그러니까 뭐 유럽은 이미 그린 쪽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전에 지금 앞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교수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 벌써 거기에는 그 폐기물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이미 그런 발전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그 전기차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되고 있다.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탄소 국경제도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회사에 취업해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이거에 맞닥뜨려야 된다. 지금 바로 그거에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에 친환경 부품이 아니면 탄소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유럽 수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결정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뭐 이게 뭐 탄소 이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 전부 다 그 한도를 넘어버리면 유럽 수출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면 이 지금 그린 산업, 그린에 관련된 그 탄소 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 이 지금 표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신문 기사입니다. 지금 작년도 네. 유럽 시장 진출 방법, 뭐 가격보다는 품질이다. 앞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꼭 뭐 싼 것만 해서는 우리가 되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유럽에서 성공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유럽에서 개최되는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개최된 전시에 이 한국 중소기업이 가가지고 거기서 수출에 성공한 사례들을 여기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디자인 품질로 했다 이거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도 이제 볼료나 여기 나온 이게 지금 회사 이름은 코트라에서 빼버렸는데 볼료나 미용전에 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암스테르담에 가서 하면서 결국은 이제 헝가리 최대 드럭스토어에 납품에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상생해야 된다. 자율주행차 부품에 이제 우리 여기 보면 협력 계열하고 나요. 독일 자동차사와 공동 R&D 및 자율주행 프로젝트 협업 NDA 체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NDA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NDA. 이게 NDA가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 뒤에 교수가 추가를 했는데 실제로 양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어하고 우리 한국 기업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이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한국 회사하고 진짜 이제 어떤 그 파트너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뭐 독일 회사가 우리 한국 회사에 대해서 NDA 체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NDA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컨피덴셜로 해주세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신문에 내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갑자기 혹시 여러분들이 전시회 가서 뭐 바이어가 이걸 내밀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원래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지 말고 공개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도 이런 거 보면 당황할지 모르는데 뭐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공개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상생의 협력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갑시다. 수업으로 들어가. 바르셀로나 여기도 이제 MWC에 가가지고 뭐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 그리고 생산법인 설립. 네. 지금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특히 유럽 같은 데 가서 성공하려면 어떤 특별한 핵심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 디자인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유럽에 없는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어떤 그 독특한 경쟁력이 없이는 사실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금방 중국 거 따라와 버리니까.
계속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교수가 이 표를 지금 하나 보여줄게요. 이건 뭐냐면 유럽의 주요 항구입니다. 유럽의 주요 항구. 여러분들이 유럽 쪽을 기업을 도와주든 여러분 나중에 취업을 하든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는다 한다면 이 항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유럽은 워낙 나라들이 많고 항구도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항구, 지금 주로 그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는 역시 네덜란드의 노트르담과 독일의 함부르크입니다. 그 컨테이너 항구로서. 근데 거기에 이제 작은 이제 그 컨테이너 항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스페인 바이어가 이제 어디로 컨테이너를 실을까요?라고 했을 때 어디 바렌시아로 실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뭔 줄은 알아야 되니까 바렌시아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표를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서 유럽 쪽을 여러분들이 유럽 시장에 그 관심을 갖고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유럽의 어느 지역에 어느 항구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건 지금 현대상공, 현대 HMM의 그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그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유럽으로 가는 그 네트워크를 교수가 이게 따온 거예요. 거기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실어진 컨테이너를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가지고 프랑스의 르하브르, 네덜란드 오테르담, 함부르크까지 함부르크에서 이제 턴해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 루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배에 따라서 어떤 항구에는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고 거기 한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배가 그 HMM의 배는 노테르담과 함부르크는 항상 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어떤 그냥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전기차 충전기, 히트펌프. 히트펌프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거 천장에 이게 달린 것도 이제 옛날식이 그런 게 아니죠. 냉난방에 같이 되는 게 히트펌프입니다. 변압기, 드론, 협동 로봇, 광 케이블, 반려동물 트래커, 공기청정기, 친환경 변압기, 로봇, 광 케이블, 스고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이것만 좀 보죠. 화장품이 어떻게 이제 지금 한국산이 그 한류를 타고 지금 수출이 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걸 여기 써져 있는데요. 화장품 수출할 때는 여러분 CPNP라는 거 얘기 들었나요? 유럽에 화장품 수출하려면 CPNP 그 포털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 그 화장품 협회인가 거기에 이제 그 자세히 거기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식품, 네, 이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옛날에는 식품이 유럽에 수출될 때 그냥 한국 그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한국 수입산한테 하는 게 고작이었어. 근데 지금은 김이라든지 이런 한국산 그런 이제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 할 때 의외로 이제 식품을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바이어 찾기 제일 중요하죠. 바이어를 어떻게 찾느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